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후 2주 만에 만났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배우자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전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오후에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미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나 북한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북한 미사일 실험을 비판하며 도발을 멈추라고 강조했고, 노규덕 본부장은 미사일 언급 없이 종전 선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의사와 산모 등 20여 명이 무더기로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러시아가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해 재봉쇄 조치를 내리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오늘은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경선이 끝난 뒤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30분 정도 회동을 통해 이낙연 전 대표는 선대위 상임고문을 수락했고, 이재명 후보는 이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을 직접 챙기기로 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두 사람의 만남과 달리 회동 장소 밖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반감을 드러낸 건데 이재명 후보는 사퇴하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은 장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로의 한 찻집에서 만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손을 마주잡고 인사합니다. 자, 일찍 이렇게 연락했어야 되는데 국정감사 때문에.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경선이 끝난 지 2주 만에 만난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러 생각을 가지실 수는 있지만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야 한다는 대의를 버리지 마시기를. 정권 재창출에 모든 힘을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제가 현장에서 실천으로 반드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후보의 선대위 참여 요청에 상임 고문을 맡기로 했고, 이 후보는 이 전 대표 핵심 공약인 신복지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캠프에 참여했던 의원들도 참모들끼리 상의해서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일부 지지자들은 회동이 진행된 찻집 앞에 모여 이재명 사퇴 등을 외치며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로부터 원팀 선대위 약속을 받은 이 후보는 내일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지사직을 사퇴합니다. 26일엔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이르면 27일쯤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이 이루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최종 후보 선출이 2주도 남지 않은 야당에선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기싸움이 점입 가경입니다. 윤 후보가 전현직 중진 의원을 캠프에 영입하며 세력을 과시하자 홍 후보는 구태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후보는 서로의 망언 리스트를 공개하는가 하면 배우자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태우, 박진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불씨가 꺼진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은 끝까지 지키고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홍준표 후보는 정부가 가진 언론에 대한 모든 권력을 내려놓겠다며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체제를 개편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집권하면 청와대는 언론사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는 곧바로 서로의 배우자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개사과 논란에 윤 후보가 후원 회장을 가족이 맡는 곳도 있다며 홍 후보를 에둘러 비판하자 가족이 어떤 분들은 후원 회장도 맡는데 선거라는 거는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홍 후보는 소환대기 중 공식 석상에 못 나오는 것보다 후원 회장 부인이 낫다며 받아쳤습니다. 지각씨는 지금 소환대기 중이라서 밖에 못 나오니까
또 양측 캠프는 상대 후보의 망원 리스트를 25건으로 정리한 보도 자료를 공개하는 등 감정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이를 두고 유승민 후보는 이전 투구의 독인 객인이라며 둘 다 도덕성과 능력 면에서 낙제점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역할론이 새롭게 부각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결심은 경선일인 11월 5일이 지나봐야 알 것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일요일인 오늘도 검찰은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재차 소환됐고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었던 황무성 씨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은 오늘 오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700억 4가지 시나리오 공소장에 들어갔는데 혐의 부인하시나요? 지난 21일 조사 후 3일 만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뒤 첫 소환입니다.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700억 원을 약속하고 이를 건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계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1일 이른바 대장동 4인을 모두 불러 사자 대질 조사까지 했지만 주장이 엇갈렸던 만큼 오늘 김 씨에 대한 조사에서도 700억 약정설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에는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이미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도 검찰에 나왔습니다. 2013년 취임한 황 전 사장은 외부로부터 사퇴 압박이 있어 중도 퇴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퇴 압박 온 건 맞으세요? 예. 나중에 다 바뀔게요. 조사 받고 나서. 검찰은 오늘 조사 내용과 성남시청 압수물 분석을 통해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처럼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사들을 줄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을 기소한 내용을 보면 이들에 대한 혐의 사실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백연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체포 하루 뒤인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당시 유 전 본부장 영장 청구에 적용한 혐의 중 하나는 위례신도시 관련 3억 원 수수 의혹. 하지만 검찰이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때는 위례신도시 관련이 아닌 대장동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가 3억 5,200만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고 돼 있습니다. 3억 위례 건인가요? 대장동 건인가요?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때는 수사 초기 단계였고 기소를 할 때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여서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네진 3억 5,200만 원을 남 변호사와 정모 회계사 등이 분담해 마련했고 실제 전달자는 남 변호사였다고 보고 있지만 각각 얼마를 분담했는지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뇌물죄는 언제 어디서 얼마를 전달했는지 구체적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을 통해 구체적 혐의들이 알려지면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공소장에 빠진 부분이 수사 기록에는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성남시청 압수물을 통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기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흘러가는 걸 막을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어떻게 빠지게 됐는지 경위를 찾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에 반하는 증언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야당에선 이 후보가 위증을 했다는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공모 지침서와 관련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공모 지침서에서 빠져 있는 걸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걸 아셨습니까? 그런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그거를 그때 보고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제 얘기 들으시면 답변 나중에 하실 시간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야당은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된 보도를 언급하며 이 후보가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해명을 거짓말로 볼 수밖에 없는 구체적 정황이라고 했고
김은혜 의원은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스모킹건을 이대로 뭉개면 특검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언론은 검찰 조사에서 유동규 기획본부장 직속 전략사업실에 있던 정모 변호사로부터 공모 지침서를 작성해 성남시장에게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내부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공모지침서 단계에서도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며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앞서 보신 리포트처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보고와 관련해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객관적 물증은 확보를 한 건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취재기자와 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 짚어보겠습니다. 윤재민 기자. 네. 현장에서 느끼기에 가장 갸우뚱한 부분이 뭡니까? 네, 보통 현장에서 기자들은 압수수색 주요 관계자, 소환 등을 가장 관심 있게 봅니다. 네. 어디를 압수수색해 어떤 자료를 확보하는지, 또 누구를 언제 소환해 무엇을 조사하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에선 왜 검찰이 수사팀 구성 23일 만인 지난 21일에야 성남시장실을 압수수색했는지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가 됐을 가능성, 즉 대장동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성남시 내 누구에게까지 보고가 됐는지가 윗선 수사의 핵심인데 왜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은 지난 15일 1차 성남시 압수수색에서 빠진 건지 의문인 겁니다. 네. 주요 인물 소환 쪽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네, 일단 주요 인물 소환은 겉으로 보기엔 잘 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는 지난 11일 첫 출석 이후 14일 영장이 기각되고 오늘 소환에 이르기까지 총 4번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도 지난 18일 자진 입국 뒤 곧 석방됐고 오늘이 벌써 5번째 조사인데요. 정말 핵심 관계자라 할 수 있는 2명에 대한 영장 기각과 석연치 않은 석방,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연이은 소환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 공소장 내용도 좀 보죠. 배임 혐의 부분이 빠졌어요. 물론 이제 검찰은 추후에 수사를 해서 추가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게 앞뒤가 다르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배임 혐의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소할 때는 빼버린 겁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영장 청구 때는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는 걸 도와주겠다. 이런 제안과 또 뒷돈 요구 내용까지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 전 본부장 기소 때에는 이와 관련한 배임 혐의를 넣지 않았던 겁니다. 검찰은 조사 후 배임 혐의를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영장 청구 때는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혐의에 넣었던 것이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공소장 내용을 보면 정모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남욱 변호사가 제출한 녹음 파일, 그리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삼은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의 실제 행위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들은 매우 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만배 씨 등은 검찰이 확보한 정모 회계사의 녹취록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나타내왔습니다. 결국 핵심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에 고의로 손해를 끼쳤다. 그리고 이 과정에 윗선은 누가 어떤 역할을 했다가 나와야 하는데 결정적 한방이 없어 보여서 윗선 수사도 결국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 수사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대장동 4인방 모두 자신의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공소 사실조차 모두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계좌 추적이나 직접적인 추가 물증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재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지난주 미국 워싱턴 회동에 이어 오늘 서울에서 다시 만나 한반도 정세와 대북 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종전선언을 한미 양측이 모두 언급하면서 관심을 모았는데 미국은 북한 도발에 대한 경고에 방점을 찍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먼저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규덕 한반도 본부장과 성김 대표의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는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 회담 이후 엿새 만에 성사됐습니다. 2달 새 5번째 만남입니다. 성김 대표는 최근 SLBM 등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에 한반도 항구적 평화에 반대하는 행위라며 도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The launch violates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call on the DPRK to cease these provocations and other destabilizing activities and instead engage in dialogue. 노 본부장은 북한 도발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종전선언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가졌던 협의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김 대표와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최근 한미 양국이 착수했다고 알려진 종전선언 문안이 이번 협의에서 공개될지 관심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노 본부장은 미국 정부도 지속적인 대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북한도 조속히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강하게 추진 중인 종전선언은 70년 가까이 이어진 휴전 상태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 고도화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는 29일 교황청 방문이 예정된 문 대통령은 교황 방북 성사에 힘을 쏟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물론 국정원과 통일부까지 종전선언 협의 추진에 나선 가운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미국 바이든 정부도 종전선언에 대한 물밑 교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Initiatives, including the ROCs and the war proposal, as we continue to pursue our shared objectives on the peninsula. 하지만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이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전력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지 종전선언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남북 미중 모두 이견이 존재한다고 오는 29일 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에 이례적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수행하기로 한 것도 교황의 방북과 대북 평화 메시지를 위해서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의사와 산모 등 25명이 코로나19에 무더기 감염됐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신생아의 감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나오고는 있지만 확산세가 안전 국면에 접어들고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면서 위드 코로나 준비가 본격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심야 시간에 운행을 단축했던 서울 대중교통이 내일부터는 정상화됩니다. 또 일상 회복의 구체적인 방안도 내일 최초로 공개됩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산부인과입니다. 지난 18일 병원 관계자 가운데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지금까지 의료진과 산모 등 2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생아 감염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에도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1%를 기록한 데 이어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 수도 1,500명대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상 회복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최대 20%까지 줄였던 평일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순차적으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지하철 일부 노선과 시내 마을버스 등의 심야 운행을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일 오후 단계적 일상회복 공청회를 열고 초안을 공개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먼저 없애고 대규모 행사를 허용한 뒤 사적 모임 제한을 푸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편이 가장 크면서도 방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부터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정부도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여겨져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일상 회복으로 가게 되면 아마도 접촉이 늘어나게 되면 환자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수칙은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어제 서울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는 불이 나지도 않았는데 화재를 진압하는 이산화탄소가 왜 쏟아져 나왔는지가 사고 원인을 밝혀낼 핵심인데요. 사고 현장에서 이산화탄소를 나오게 하는 스위치가 수동으로 작동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고의 누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어제 서울 금천구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고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오전 8시 50분쯤. 무색무취의 이산화탄소라 작업자들은 방송을 듣고서야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듣고 방송으로 대피하라고 해서 천장 배관을 통해 지하 3층 전체에 이산화탄소 58kg이 쏟아진 건데 미처 피하지 못한 작업자 가운데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해당 설비는 화재를 감지하면 20-30초가량 대피 방송이 나온 뒤 자동으로 이산화탄소를 분출하게 됩니다. 만약 감지기가 화재를 알아채지 못하면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수동 조작 스위치가 작동된 흔적을 발견하고 누군가 고의로 가스를 누출시켰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계 자체 결함으로 오작동된 뒤 당황한 상태에서 스위치를 잘못 눌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지시키는 버튼이 있는 줄 알고 그 방출 지원 스위치를 누르려고 하다가 기동 스위치를 경찰은 전담 조사팀을 구성해 고의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면서 이르면 내일 사망자에 대한 부검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른바 생수병 사건의 피해자인 40대 남성이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어제 숨졌습니다. 피해자가 숨지면서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생수병 사건의 피해자로 의식을 되찾지 못했던 40대 남성이 어제 오후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실려간 지 5일 만입니다. 앞서 이 피해자의 혈액에선 제초제 성분으로 알려진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지난 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또 다른 직원 A씨의 집에서 나온 독성 물질 중 하나와 같은 성분이었습니다.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경찰은 A씨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 씨의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 씨 아버지가 함께 술을 마신 친구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경찰은 당시 손 씨가 입고 있었던 옷과 머리에 난 상처 등을 재검토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면 당연히 피의자를 소환을 해서 물어보거나 현장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돼요.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사건 종결 권한은 있지만 고소인 측의 공식 이의 제기가 있다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복지관이나 요양원 등에서 120시간의 현장 실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수들이 해당 기관과 짜고 학생 150여 명에게 허위로 실습 확인서를 발급받게 해줬습니다. 이들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한 대학교입니다. 지난 2014년 이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A씨는 전직 공무원인 67살 B씨를 겸임 교수로 채용했습니다. B씨가 맡은 업무는 허위 실습 확인서, 발급기간 섭외였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관련 기관에서 120시간의 실습이 필요한데 학생들이 실습 없이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시받은 겁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 서울의 한 요양센터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 5곳에서 가짜 실습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2014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53명의 학생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A씨 등은 실습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20에서 30만 원씩 받아 일부는 실습 기관장에게 전달했습니다. B씨는 허위 확인서 발급을 거부당하자 도장을 만들어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학생을 해당 학과에 입학하거나 자퇴를 하지 않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1,700만 원 추징 명령을, B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1,40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실습 기관장 5명에겐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TV조선 오선일입니다. 요즘 휴대전화는 물론 현관문, 가전제품 그리고 음식 주문까지 웬만한 일상이 누르지 않고 터치로 이루어지는 세상이죠. 하지만 손의 감각만으로 확인하고 눌러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이 터치 기능은 일상조차 누리지 못하게 하고 위험에도 노출시키는 큰 장벽입니다. 무인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 이때 이 터치 시스템이 모두에게 이로울 방법은 없는지 점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윤경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깜빡할 수 있는 현관 카드키. 시각장애인 윤정식 씨가 깜빡하기라도 하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터치식 현관문은 무엇을 눌렀는지 촉감만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안 맞는 거야? 막 그 누른 거 같은데.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터치식 가전제품은 불편함을 넘어 위험합니다. 중지하는 과정에서 그 버튼을 찾을 수가 없다. 훨씬 더 위험성이 있죠. 윤 씨에게 자주 필요한 장애인 증명서. 터치식으로는 무인기 발급이 쉽지도 않거니와 보이지 않아 많이 눌렀을 뿐인데 저희가 무슨 고장을 내요? 고장이 나 있었어요. 오해마저 사게 되면 서운하기까지 합니다. 무인 상점은 엄두도 못 냅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처럼 현금을 투입 부위에 넣어주세요. 햄버거 가게인 직원 호출 버튼마저 터치식. 옆 사람은 주문해서 음식을 수령하는 데까지 3분도 안 걸렸다는 사실에 많이 대조감을 느끼면서도 서울 시내 공공과 민간 무인 기계 설비, 즉 키오스크 245대를 조사했더니 반 이상이 시각장애인 사용 불가 상태였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이러한 무인 시스템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하고 5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공기관조차도 이제 접근성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그걸 안 지키는 데도 많고.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도록 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시행까지 1년이 넘게 남은 상태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네, 아파트에 비해 외면받았던 서울 빌라의 가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해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데 이어 올 들어서는 작년보다 그 오름세가 가파른데요. 치솟는 아파트값을 감당 못한 실수요자들이 빌라로 눈을 돌리고 또 재개발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투자 수요까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뮤진 기자입니다. 다세대와 연립주택이 밀집한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촌. 최근 개발 기대감에 투자자들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1억대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재개발 초기단계나 가로미 초기단계 이런 데 불과 한 5, 6개월 전에 비해서 한 2, 3억 이상 정도 올랐습니다. 올 들어 서울 연립주택 매매가 누적 상승률은 6.21%, 지난해 1.8배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전달보다 2배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상승률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아파트값과 전세값 동반급 등의 서민층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빌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돈줄이 막히면서 상대적으로 싼 빌라가 사기 쉽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빌라가 아파트 거래량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올 들어 10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르는 풍선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서울의 빌라값이 올라가게 되면 수도권적으로 번질 가능성도 없어요. 다만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실수요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절반의 성공을 거뒀죠.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이 고무적인데요. 하지만 이미 이 시장에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상현 기자가 글로벌 우주 산업 패권 전쟁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4, 엔진 점화. 거대한 화염을 뿜어내며 도약하는 발사체. 첫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입니다. 핵심 기술인 3단 엔진과 위성 모사체 분리까지는 성공했지만 위성궤도 안착에는 실패했습니다. 3단에 장착된 7톤급 액체 엔진이 목표된 521초 동안 연소되지 못하고 475초에 조기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쉬움도 잠시.
이제 다음을 준비합니다. 문제로 지적된 3단 로켓에 장착할 고체 연료 엔진을 개발하고 75톤급 엔진을 82톤까지 올리는 등 실패를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원격 계측된 데이터를 좀 더 충분히 분석을 해보고 탑재된 모든 밸브라든지 전자장비들의 이제 입력 출력 데이터들을 다 같이 분석을 해봐야. 치열한 글로벌 우주 패권 경쟁은 민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운 미국의 대표적 우주기업 스페이스X. 우주비행사 4명을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보내더니 재사용 가능한 발사체를 개발해 경제성을 높였습니다. It's been 18 years working towards this goal, so it's hard to believe that it's happened. 블루 오리진은 미국 TV 드라마 스타트rek에서 선장 역할을 맡았던 90살 배우에게 실제 우주 탐사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What you have given me is the most profound experience I can imagine. 영국의 버진 갤럭틱 역시 회장이 직접 우주선에 시험 탑승해 우주 관광 시대를 알렸습니다. I was once a child with a dream, looking up to the stars. Now I'm an adult in a spaceship. 중국의 도전도 거셉니다. 내년까지 독자적인 우주 정거장을 만든다는 계획 아래 우주 비행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我宣布神舟12号发射任务取得圆满成功. 실제 지난해 미국은 480억 달러를, 러시아와 유럽, 중국도 우주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번 실패 분석을 바탕으로 우주를 향해 첫 발을 내디딘 상황. 사실 조사위원회 및 내부진들의 검토를 통해서 내년 5월에는 문제가 없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내년 5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박경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벌써 불복 논란입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이 2주나 남았는데 벌써 불복 얘기가 나온다는 뜻입니까? 예. 해석이 애매한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홍준표 후보가 어제 SNS에 끝까지 기상천외한 여론조사를 고집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는 글을 써서 중대 결심이 경선 불복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네. 먼저 홍 후보의 입장이 뭔지 명확히 알아야겠는데요. 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그런 해석 자체에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당을 지켜오며 단 한 번도 경선에 불복한 적이 없다. 경선 불복이라는 말에 강한 불쾌감을 느낀다는 답변을 내놨고요. 또 다른 자리에선 가상 양자 대결 방식으로 할 경우 당원 투표도 4번 하자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상식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특별한 입장 없이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중대 결심을 하든 뭐 하든 그건 각자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경선 방식이라는 것이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방식이긴 한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쨌든 경쟁력으로 합의를 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홍준표 후보가 이 경선 방식이 기상천외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양자 대결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먼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가상 양자 대결이란 게 이재명 대 국민의힘 A 후보, 이재명 대 국민의힘 B 후보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나열하는 방식입니다. 네. 홍 후보 측은 변별력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다른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에 맞서서 누가 경쟁력이 있는가란 질문에 경선 후보들의 이름을 고르는 이른바 사지선다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지만 50%를 차지하는 당원 투표에선 조직력에 확신을 못하는 홍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언뜻 보기에는 두 방식 모두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실제로 결과가 다르게 나오나 봐요? 예, 양자 대결과 사지선다 둘을 함께 진행한 최근 여론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양자 대결 방식으로는 이재명 34.8% 대 윤석열 34.5%, 이재명 34% 대 홍준표 31.5%로 나타났는데요. 경쟁력을 묻는 사지선다에서는 홍준표 36.5%, 윤석열 32.8%를 기록했고
유승민 10%, 원희룡 4.3%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미묘하지만 차이가 있기는 하네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두 방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양자 대결은 이재명 후보 대비 경쟁력을 측정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후보들의 값이 비슷해지면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사지선다 방식은 후보들 중 한 명만 골라야 하는 만큼 각 후보의 경쟁력 측정에는 좋지만 역선택과 확장성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자, 이 여론조사 방식 최종 언제 결론이 납니까? 국민의힘 선관위는 모레 26일 회의를 여는데요. 다음 달 3일부터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되는 만큼 이르면 26일,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확정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이런 진통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첫 번째 물음표 벌써 불복 논란의 느낌표는 복불복 경선으로 하겠습니다. 경선을 룰의 전쟁이라고 하죠. 이미 방식이 정해져 있는 선거와 달리 경선은 어떤 룰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운칠기삼회,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지만 사소한 쟁점 하나로 경선판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 당 지도부가 과연 얼마나 공정한 방식을 들고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두 번째 물음표는 숨겨진 키맨입니다. 이 지금 대장동 의혹에서 키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남욱 변호사, 정모 회계사 이 정도인데 또 다른 키맨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사건의 핵심을 준 인물들이 꽤 있어서 저희 취재진도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잠행 중이거나 취재를 거부한 사람들인데 먼저 초기 대장동 팀 키맨인 대기업 출신 김모 씨. 과거 대장동 사업을 떼내기 위해 박영수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20억 원을 준 것으로 알려진 토건업체 대표 남호 씨. 또 마지막으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키맨인 2006년 이재명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김모 씨 등입니다. 이게 초기 대장동 팀이면은 어떤 역할을 했던 겁니까? 김 씨는 2009년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활동했는데요. 일부에선 김 씨가 정치권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소문도 있지만 뚜렷한 증언이 나오거나 수사선상에서 거론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 씨는 돈을 준 사람이라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문제는 돈을 준 다음에 20억 원을 준 이후 5배가 넘는 100억 원을 건네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보도에서 한 기업의 자금 흐름에도 나 씨의 이름이 등장해 그것도 여러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인 것 같은데 전혀 접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나 씨는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저희 취재진이 회사와 집 근처에 수차례 찾아가서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 백현동 개발 사업의 김 씨에 대해서는 야당이 구체적인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야당에서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과정에서 김 씨가 영입된 뒤에 각종 인허가가 진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선거운동 본부장 출신을 영입하니까 금방 용도 변경이 된다고 하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도 전혀 접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김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주소지 2곳을 찾아가 봤지만 한 곳에서는 밀린 월세를 못 갚아서 강제 퇴거 조치를 당했고 또 다른 곳도 다른 회사의 우편물만 쌓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두 번째 물음표 숨겨진 키맨의 느낌표는 숨는 자는 수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에서 돈 받은 자는 범인, 작물을 나눈 자는 도둑들이라고 주장했는데 핵심 키맨분들도 어서 떳떳하게 사실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박전중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명한 날씨 잘 즐기셨나요? 오늘 오후 남양주 조안면의 모습인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이처럼 쾌청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날이 어두워지면서 구름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차간 거리 충분히 유지하시고 감속 운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안개가 걷히고 나면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제주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5에서 10mm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겠고 비가 그치고 나면 제주 지역도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 서울 18도, 청주 19도, 대구 20도로 오늘과 비슷해 따뜻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를 지켜볼수록 착잡하기만 합니다. 검찰 안팎에서 의도된 부실 수사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 검찰의 여러 수사 행태 중에서도 유동규 씨의 배임 혐의가 빠진 공소장이 나온 뒤 검찰 지휘부는 수사 의지가 없거나 수사 능력이 없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냐는 내부 비판까지 나옵니다. 현 정권이 그렇게 외쳤던 검찰개혁은 무슨 소리였는지, 검찰 스스로 특검을 부르고 있다는 비판이 들리지도 않는지 검찰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